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호신쌤의 기초반 수업 오늘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사주 공부하다가 명리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인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사주 공부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한 100명 중에 95명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주 공부하다가 빠지게 되는 함정, 이거 피해가는 법 좀 설명드릴게요. 명리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1번하고 2번입니다. 3번도 중요하죠. 요 세 가지. 자, 1번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 진리다. 내 수준의 진리이며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진리다. 사주에 절대적 진리란 없다. 개인마다 개인적 특성을 지닌다. 진리가 절대적일까요? 진리는 상대적입니다. 이 사람한텐 진리인데 이 사람한텐 진리가 아닙니다. 초등생한텐 이게 진리인데 중학생한텐 이게 진리고 20살 때는 이런 게 진리였는데 40세가 되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60세가 되니까 이 말이 진리고 80세가 되니까 이 말이 진리고 100살쯤 되면 아 그게 모두 다 진리였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절대적 통변법이나 모든 사람한테 다 들어맞는 사주 해석법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실 건데 그런 해석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누군가한테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사주풀이법은 그만큼 누군가한테는 전혀 안 맞습니다. 반대로 대충 여러 사람들한테 두리뭉실하게 잘 맞는 해석법들은 대체로 안 맞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주의 정확도, 일종의 틀, 사주를 예리하게 좁혀서 너 반드시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되고 너 반드시 22살 때 이렇게 되고 너 반드시 43세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좁히는 관법을 만들어 가면 그 관법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들어맞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 사주 내공과 비공을 찾아서 산말리를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마치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모든 열쇠를 다 풀 수 있다, 모든 자물쇠를 다 풀 수 있다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자물쇠가 전자식 자물쇠도 있고 카드키 자물쇠도 있고 기계식도 있고 다이얼식도 있고 버튼식도 있고 이렇게 눈 동공을 이렇게 재가지고 문이 열리는 자물쇠도 있고 지문으로 열리는 자물쇠도 있다고. 근데 어떻게 무슨 맞는 키 하나 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여냐고. 그러니까 그 기계식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기계식 자물쇠에선 잘 열리겠지. 근데 전자식 열쇠는 안 열린다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사주가 절대적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서 대체로 좀 이렇게 볼게요. 기초 과정에서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이 보통은 샘플 대상이 좁을 때는 한 2명이나 3명한테 공통적인 어떤 증상이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배운 거대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맹신을 합니다. 아, 이렇게 쉬웠구나. 얘도, 이 글자가 있는 사람이 얘도 이러고 얘도 이러고 얘도 이러네. 그런데 대상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은 근데 왜 이 사람은 안 그러지? 상관 버릇 없고 싸가지 없다던데. 맞아, 그래서 그 친구가 싸가지가 없구나. 아, 맞아, 그래서 그 친구가 버릇이 없구나. 근데 되게 존경하는 그분도 상관? 내가 존경하는 정치인인 그분도 상관? 내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도 상관? 어머, 우리 회사에서 그 말 잘 듣고 싹싹한 그 친구도 상관이었어?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뭐가 진짜지? 그럼 상관은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네. 저렇게 능력 있고 싹싹하고 분위기 잘 맞추는 사람들도 있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배울 때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진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작용이요, 요거 중요해요.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요. 사주가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마치 의료업계에 비유를 하자면은 약이 개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은 어떤 사람한테는 특효약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고
어떤 사람한테는 부작용이나 또 어떤 약은 누군가한테는 효과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효과가 없어. 또 심하게는 부작용까지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 현대시대에는 약 만들 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효과가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가 효과를 보면 승인을 내줘. 6명 정도가 효과가 없어도 그 약은 승인을 내줘. 대신에 8, 9명한테 효과가 있는데 한두 명이 치명타를 입으면 그 약은 시판을 안 해. 그래서 사주가 개인적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 사주를 좀 아시는 분들은 들어본 용어일 거예요. 공망. 그 공망이 신기한 게요. 누군가의 사주에서는 공망이 귀신같이 잘 맞는데 누군가의 운명에서는 공망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망이 쓰여진 대로 일어나고요. 누군가는 공망이 안 나타나요. 누군가는 백호대살이 정말 벼락 맞아 비명행사하고요. 누군가한테는 백호대살 운이 와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누군가는 재성운의 횡재를 하는데 누군가는 재성운의 횡재를 안 합니다. 오히려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우리의 개인적 체질이나 운명 특성을 탄다는 거예요. 약도 어떤 체질의 사람한테는 효과가 좋은데 어떤 체질에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각각의 개개인의 특성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봐야 돼.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기 전에 이 개인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전반부에 문진을 많이 해요. 문진이 뭐냐면 서로 물어보고 상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셨느냐, 그 직장 어떻게 가셨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줬느냐, 그 다음 직장은 뭐였느냐, 어떻게 돈은 좀 버셨느냐, 그때 왜 실패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람에게 사주의 특성이 어떤 분야에서는 민감하게 작동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둔감하고 이런 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이러한 운에서는 불리하게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화, 이 사람의 운명의 개인적 특성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보편적 명리학을 들이대야 돼. 약사가 약을 팔 때도 이 사람은 아스피린이 안 듣고 개보린이 잘 듣는구나. 이 사람은 회스타를 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약을 줘야지 소화가 잘 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혈압 약을 쓰면 안 되겠구나. 당뇨를 가지고 있으니 이 약은 쓰면 되겠구나. 이 약은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거를 단순무식하게 다 획일화시켜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진리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너의 진리는 너의 진리지 나의 진리가 아니고 저 사람의 진리는 저 사람의 진리지 나의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즉, 내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 10년쯤 지나 생각해보니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예요. 즉, 좋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구분을 하시는 분들이 20대 때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30대 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오히려 차라리 그때 회사를 떨어지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이럴 수도 있고 40대가 되니까 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의식 수준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이것이 진리고 저것이 진리고는 변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명리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 1번, 절대적 진리를 찾으러 다니면 길을 잃는다. 이거는 마치 진시황제가 그 불로장생약을 찾으러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는데 결국 단명했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거 중요해. 이게 명리를 좀 배우신 분들한테는 조금 갸웃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신강신약론, 오행중화론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강신약론이나 오행중화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강신약론이나 오행중화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 단계에서 사주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겠죠. 신강신약에 대한 이론, 오행중화에 대한 이론, 이게 뭔가요? 라고 할 텐데 제가 기초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틈틈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명리산을 넘다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서 여기서 못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행중화론은 사주에 오행을 골고루 갖춰야 좋고 특정 오행이 과도하거나 특정 오행이 없거나 부족하면 나쁘다. 그래서 오행이 골고루 있어야 좋다. 한쪽으로 기울거나 편중되면 나쁘다.
과연 그럴까요? 안 그래요. 이게 실전사주를 풀어보게 되면,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풀어보게 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행이 중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룬 사주는 균형을 이룬 사주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고, 오행이 쏠려 있는 편중된 사주는 편중된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군대의 비유를 한번 해보죠. 육군 보병부대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육군 보병부대는요, 적당한 보병, 적당한 포병, 적당한 공병, 적당한 수송부대, 적당한 보급부대, 적당한 수색대,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사단 편제가 되어 있죠. 이 육군 보병부대는 그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쏠려 있는 편제를 만듭니다. 바로 기갑 군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탱크와 장갑차로만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돌격 정격전을 펼칩니다. 근데 이 편중된 부대들이 나쁘다고요? 아니요. 독일군은 이 전차를 이용한 쏠림 정책, 정격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의 전반기와 중반기에 유럽을 휩쓸어 버립니다. 유럽을 휩쓸어요. 왜? 적당히 다 갖춘 보병부대는 탱크가 수백 대씩 몰려오는 적의 기갑부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대로 박살이 납니다. 게다가 가지고 빠른 속력으로 박살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기갑부대라는 게 옛날 중세시대로 치면은 아주 기마부대 같은 건데, 그 몽고가 전 세계를 점령을 할 때 바로 그 기갑부대, 기마부대로 점령을 했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을 골고루 갖춘 사주가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이 편중된 사주가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 거예요. 대체로 오행이 골고루 갖춘 사주는요, 어떤 환경에서든 다 적당히 활용합니다. 하지만 오행이 쏠려 있는 사주는요, 특정 지역에서는 극단적으로 유리해지고 특정한 환경에서는 극단적으로 불리해져요. 가령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탕금대라는 곳에서 기마전을 펼칩니다. 일본군을 맞아서. 그 유명한 탕금대 전투 아시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은 조촌병들을 특화시켜가지고 주로 보병부대로 진군을 했는데, 그 보병부대의 킬러가 원래 기마부대이기 때문에 이 북방을 지키던 신립장군의 기병대가 그 탕금대 앞에 큰 벌판에서 기갑전을 펼쳐서 일본군을 섬멸하겠다라는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전투가 벌어진 날 비가 왔고 갯벌이 돼버렸어요. 징창길이 돼버렸습니다. 징창길이 돼버리니까 말들이 달리지를 못해. 기마대가 가장 꺼려하는 장소를 가버리게 됩니다. 보병 대 보병이었으면 쪽수 많은 쪽이 어느 정도 선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기갑부대, 정예부대가 그만 그 진흙탕에 빠져버리니까 전멸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신립장군의 기병대가 일본군을 이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주에 특정 오행이 많은 사주들은 나쁜 사주나 불리한 사주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유리하고 특정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주들은 직업 선택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들을 딱 잘 찾아서 가게 되면 유리하고, 특히 특정 오행이 많은 사주, 화오행 또는 수오행, 목오행, 금오행, 토오행 등의 특정 오행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주들은 그 오행을 잘 활용하면 유리하고, 그 오행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불리해져요.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일본이 바다를 활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섬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댔어. 그런데 일본이 바다를 활용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시아를 점령합니다. 자,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덮여 있죠. 그리고 전체 국토의 80% 이상이 산악지대로 돼 있어. 그래서 바다를 개척을 해서 그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죠. 유럽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알프스에 있죠.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전체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역으로 덮여 있으니까 농사를 못 져요. 굶주립니다.
그런데 90%의 산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이 스위스가 산을 개발을 했더니 산을 활용을 했더니 세계 1위 관광 대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스위스에 관광을 하러 가요. 자, 내가 가진 인자, 그 중에서도 강한 인자, 많이 가지고 있는 인자를 활용하게 되면 유리한 거고 그 인자를 활용하지 못하면 불리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을 활용 못하죠. 대신에 사람은 많죠. 그러면 사람이 재산이다 해서 사람 자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을 키워내고 문화예술을 키워내게 되면은 그 자원이 없어도 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원이 많은 나라들 중에 선진국 되는 경우 몇 개 없어요. 저 동남아의 자원 풍부한 나라들 다 저 저개발 국가, 저기 중동에서도 저개발 국가들 많죠.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이란, 석유 세계 3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러죠. 베네수엘라, 거기도 3, 4위권의 석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후진국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근데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이 신강신약론이나 오행중화론이라고 하는 오행이 적당히 균형을 갖춰야 좋은 거고 특정 오행으로 집중되면 나쁜 거다. 특히 특정 오행으로 집중시키는 많은 오행이 나쁜 놈이고 귀신이고 흉신이니까 그거를 회피하고 없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주 전체가 불덩어리로 되어 있는 화오행, 불덩어리 사주, 용광로 사주가 있다고 쳐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사주죠. 자, 화로 되어 있는 사주가 화는 나쁘고 수가 길신이니 수를 추구해야 된다. 바닷가에 살아라 그러는데 아니 왜 많은 거를 버리고 없는 걸 찾아? 왜 저 산골 마을에서 어부가 될 생각을 하냐고. 산골 마을에서 신만이가 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내 사주에 많은 글자는 나쁜 게 아니라 활용해야 될 글자다라는 것으로 미리 관점을 잡고 저하고 사주를 배우세요. 근데 분명 여러분들이 저하고 사주를 배우면서도 뭐 다른 책이라든가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사주를 같이 혼용해서 보실 텐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용해서 보실 텐데 아 이분은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구나 정도로 봐야지 아 이게 맞구나. 내 사주는 화가 5개가 있으니 나쁜 거구나. 수가 5개나 있고 화가 1개도 없으니 내 사주는 망했구나. 이런 식으로 오행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 사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내 사주는 수오행이 수가 5개나 있으니까 수를 활용하면 대박이 나겠구나. 화가 5개가 있으니까 화를 개발하면 대박이 나겠구나. 목이 6개가 있으니까 내가 목을 다루면은 내가 내 운명을 내 뜻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주를 백화점 사주라고 하고 오행이 특정 오행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주를 전문점 사주라고 합니다. 백화점 사주가 좋은 거고 전문점 사주는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은 김밥 천국의 메뉴가 50개인 게 좋은 거고 어떤 설렁탕이나 특정 메뉴 전문점에 메뉴가 한두 개밖에 없는 집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식당 차리면 메뉴 50개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아니면 그냥 설렁탕을 잘하든지 명태찜을 잘하든지 아니면은 뭐 홍합탕을 잘하든지 대게를 잘 찌든지 해가지고 한두 개의 요리의 달인이 돼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서 그걸로 손님들을 모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주에 특정 오행이 많은 사주들도 유리한 점이 매우 많으니까 내 사주가 특정 오행이 편중돼 있고 또 어떤 대운이나 어떤 운에 그 글자가 더 많이 들어와서 혹시 큰일이 나지 않나 안 좋은 일이 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 걱정이 바로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신강신약론, 오행중화론 그 매몰되지 마세요. 그냥 참고 정도는 하되 사주가 반드시 골고루 갖춰야 좋은 거고 특정 오행이 많으면 나쁜 사주다라는 선입견을 끼고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명리산에서 미아가 됩니다. 자, 3번. 같은 얘기예요. 나쁜 사주, 좋은 사주란 없습니다. 모두 필요한 사주입니다. 근데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은 있죠. 내 사주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남의 사주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뭐 다양한 표현이 있죠. 이 사주는 천해, 이 사주는 귀해, 이 사주는 아주 좋은 사주야, 이 사주는 아주 나쁜 사주야. 또 이런 다양한 표현법이 있죠. 남편 복이 없어, 자식 복이 없어, 사람 복이 없어, 평생 외로운 사주야. 네 자식이 널 섬길 줄 알아. 너는 평생 무슨 복이 없어. 부모 복도 없어. 넌 사람 복도 없어. 자, 우리 사주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게 자기를 저주하는 거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고 제1의 구업짓기입니다. 복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남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힘들게 일을 했는데 누가 물 한 잔 갖다 주고 오늘 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일을 해주고 나한테 선물을 챙겨주고 혹시 내가 까먹은 게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줬어. 그래, 이런 건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복한 부모 환경 속에서 부모가 나 이뻐해주고 사랑해줬어.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절대적인 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복이에요. 내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보통 우리는 복을 받는다,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꼭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시험 문제를 살짝 가르쳐줬다든가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 미리 답을 가르쳐주고 시험 문제를 냈다든가 근데 이게 복이에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가 안 되잖아. 내 실력이 아니잖아. 자, 나쁜 사주, 좋은 사주란 없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모든 사주는 필요한 사주입니다.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주를 해석할 때 이 사주는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 사주는 어떨 때 필요할까? 이 사주는 어떨 때 유리할까? 이 사주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사주에 쓰여진 삶을 살면 영혼들은 어떻게 성장할까? 어떤 부분들이 보완될까? 대신에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힘든 점들도 좀 있겠구나 같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가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육상 선수가 그냥 됩니까? 죽어라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남들 놀러 다닐 때 운동해야 되고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욕심이 많은 사주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장벽을 넘어서면은 큰 성취가 오는 운명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또 어떤 영혼들은 내가 전생에 그런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난 이번 생에 그냥 쉽게 설렁설렁 그냥 누가 다 해주고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사는 무탈하게 사는 삶을 살래 라고 써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좋은 사주고 요건 나쁜 사주예요? 또는 요거는 좋은 사주고 저거는 나쁜 인생입니까? 아니야. 이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한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성인병 걸린 사람들한테 강제든 자의든 다이어트 하는 게 좋은 운인 거야. 요즘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신인류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요즘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 왜 가야 돼요? 고등학교 휴학하면 안 돼요? 취업을 왜 하는데요? 결혼을 왜 해요? 학교를 왜 가는데?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엄마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학원을 왜 가야 돼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종족들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어머니들이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사주를 보러 많이 오십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32인데 취업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백수로 눌러앉아 있는데 가서 일 좀 하라 그래도 일을 안 해요. 그냥 만사태평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은 결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60년대생, 1960년, 70년, 80년, 90년대생들은 결핍이 많았어. 집이 가난했고 부족한 게 많았고 그리고 또 상대적 결핍도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성장하고 이 사람들은 요만큼 성장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부지런히 쫓아가야겠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는 게 좋은 운이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운이라고 생각을 했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먹는 게 좋은 일이었어. 근데 그게 후진국이죠. 이제는 절제해서 먹는 게 선진국이야.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후진국에 뚱뚱한 사람들이 많고 선진국에 오히려 날씬한 사람들이 더 많어. 균형을 갖춘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각자 개인마다 이런 운명이 좋고 이런 운명이 나쁘다. 이런 사주가 좋고
이런 사주는 나쁘다라고 각자 개인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했죠. 절대적 진리가 없다. 개인마다 개인적 특성을 지닌다.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게 진리다. 수준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는 웃기는 얘기일 뿐이다. 다 상대적 진리다. 배고플 때는 배부른 게 정이고 배부를 때는 좀 먹는 걸 쉬는 게 정이고 일을 너무 해서 힘들 때는 쉬는 게 좋은 일이고 너무 많이 쉬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는 뭔가를 해보는 게 좋은 일인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진리가 달라져요. 좋고 나쁜 건 상대적이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좋고 나쁨으로 보면 안 돼.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사주야. 예를 들어서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사람 공부가 많이 필요한 영혼이 그래,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는 사람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겠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이번 환생에서는 반드시 내가 사람 공부를 마스터할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공부를 사람 해서 8개 글자 중에 5, 6개를 비겁을 집어넣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사주를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사주에 비겁이 5개, 6개 있으면 이게 다 귀신이고 나쁜 놈이고 흉신이니 사람을 멀리하고 동업을 하면은 안 되고 그냥 무소의 풀처럼 혼자 살아야 되고 넌 결혼할 생각도 없고 넌 재물복도 없고 파재를 할 것이며 넌 사람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체적인 내 운명을 살아야 됩니다. 자, 4번. 이 나쁜 사주, 좋은 사주에 나 이 얘기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 테트리스라는 게임 아시죠? 테트리스 게임에는 여러 가지 블럭들이 내려오죠. 그 블럭들이 서로 이렇게 껴지는 건데 테트리스 블럭에 좋은 블럭, 나쁜 블럭이 있습니까? 테트리스 블럭에는 모두 필요한 블럭이에요. 그 블럭을 적시적소에 어디에 활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짝대기 블럭은 나쁜 블럭이고 기역자 블럭은 좋은 블럭이고 뭐 네모난 블럭은 좋은 블럭이고 디귿자 블럭은 나쁜 블럭이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그 골치 아픈 테트리스의 짝대기 블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한 큐에 4줄을 날려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주는 우리 인간들의 사주는 저마다 영혼들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온 개인 맞춤 커스텀 운명 계획서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사주, 나쁜 사주 품평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품평회가 아니라 존중을 해야 돼. 모든 사주는 존귀하니까 테트리스의 모든 블럭은 다 필요한 블럭이지 좋은 블럭이나 나쁜 블럭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처음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호신쌤이 왜 저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하고 있나라고 할 텐데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죠. 잘못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은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저 지금 사주 처음 배우러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더 유리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고 저런 사주는 나쁜 사주다라고 머릿속에 어떤 틀을 가지고 오면 그 틀을 다 때려 부셔야 돼. 그리고 틀을 새로 만들어야 돼. 이 사주는 뭐에 필요한 물건이고 이 사주는 뭐에 쓰는 물건일까? 내가 몰라서 모르는 거지 그 사주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내가 모르면 모르는구나 라고 해야지 내가 모르니까 이 사주는 나쁜 사주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사주는 활용이 중요합니다. 4번. 사주는 활용이 중요해. 자, 여기서부터는 명리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아니고 자, 계속해서 우리 사주를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되나? 사주의 근본적 기반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는 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활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주도 활용을 못하면 상관이 없고 설사 좋은 사주가 있다고 쳐도 뭐 나쁜 사주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나쁜 사주가 아니고 활용이 중요한 거예요. 운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떤 운이 들어왔어. 그 운은 좋은 사주인가요? 나쁜 사주인가요? 그 운에 맞게 활용하면 좋은 운이고 그 운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으면 나쁜 운이에요. 그건 운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운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사주는 활용이 중요해요. 운의 변화라는 거는요. 마치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거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했어. 대낮에 선글라스를 끼고 100km를 받고 오토크루즈를 넣고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10km쯤 지나서 이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지나는 일이 생기고 마을을 지나게 되면서 뭐 청소년 보호구역이나 아동 보호구역도 지나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토크루즈 풀고
선글라스 벗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60km로 줄이다가 아동보호구역이 나오면 30km로 줄이고 횡단보도 신호를 보면서 가다가 서다가 해야 되겠죠. 근데 싫어! 나는 계속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듯이 운전할 거야. 해가지고 그런 곳에서 고속도로 운전하듯이 100km로 달려버리면 사고가 나겠죠. 지금 그게 도로 잘못이에요? 도로에 맞게 운전을 하지 않은 내 잘못이에요? 운이라는 것? 그런 거예요. 자, 식상운에는 식상적인 일을 하면 매우 잘 돼요. 근데 식상운에 인성 쓰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재성운에는 재성 쓰는 일을 하면 잘 돼요. 일단은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재성운이 뭐예요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다 얘기를 들을 겁니다. 재성운에 유리한 일이 있고 재성운에 불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5년 정도 후에 재성운이 오는구나. 그러면 재성운에 유리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내 인생 계획을 삼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재성운에 약화되는 인성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인성적인 건 잘 안 돼. 재성운에 인성 쓰려고 그러면은 한 2배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뭐 반대로 인성운에 재성 쓰려고 그러면 또 되는 일이 없어. 이거를 다르게 비유하면 마치 이런 거죠. 운이라는 거는 마치 뭐 잠자기 좋은 시간, 밥 먹기 좋은 시간, 공부하기 좋은 시간, 돈 벌기 좋은 시간, 놀기 좋은 시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놀기 좋은 시간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 그게 나쁜 운이에요? 놀기 좋은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놀기 좋은 시간에는 놀아야지. 신나게. 공부하기 좋은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지. 밥 먹기 좋은 시간에는 밥을 먹는 일을 해야지. 돈을 벌기 좋은 시간에는 돈을 버는 일을 해야지. 쉬기 좋은 시간에는 쉬어야지. 자기 좋은 시간에는 자야지. 왜 자기 좋은 시간에 자지를 않고 놀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퇴직운을 앞둔 사람이 60대의 이 운 좋은가요? 나쁜가요? 70대의 운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명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아하, 이 운에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요 운에는 요렇게 살면 유리하겠구나. 요 운에는 이런 일이 잘 되고 요런 일이 안 되니 요런 일을 좀 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사주는 우리를 위한 훌륭한 인생 나침판이 됩니다.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주는 활용이 중요해요. 사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다음 5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사주를 품평하지 마십시오. 품평이 뭔가요? 강아지 품평회 같은 데 보면은 뭐 강아지 꼬리가 몇 센치여야 되고 뭐 털이 어떻게 해야 되고 눈이 어떻게 해야 되고 걷는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얘는 합격, 얘는 불합격, 얘는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이게 품평이죠. 여러분들은 사람의 운명을 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운명의 심판자입니까? 우리가 신이에요? 사주는 사실 누가 만들었죠? 굳이 신이 있다고 치면 인간 나부랭이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똑똑한 신이 만든 거예요. 운명 계획도 우리가 신적인 단계에서 만든 겁니다. 내가 똑똑해, 신이 똑똑해. 그러면 신이 짜가지고 온 운명 계획서를 우리 인간 나부랭이가 얘는 5등급, 얘는 4등급, 얘는 3등급, 얘는 2등급 이렇게 품평할 수 있어요? 오만한 거죠. 사주는 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주는 존귀합니다. 우리는 기초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사주는 존귀하다. 모든 사주는 존귀하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존귀하긴 뭐가 존귀해. 내 팔자는 개팔자구만. 아유 우리 남편 팔자도 개팔자. 아유 내 자식 팔자도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사는 그런 인식으로 세상을 보시면 정말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주는 존귀해요. 영혼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써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인 맞춤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넌 요렇게 한번 살아보자. 요 사람한테는 넌 요렇게 살아봐라. 라고 신들이 만들어준 계획서입니다. 물론 그 신이 내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주는 저마다의 영혼들이 저마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체험과 경험할 것들을 모은 영혼의 체험 계획서입니다. 영혼의 체험 계획서예요. 무슨 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주는 존귀하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사주를 본다면 사주 공부가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 팔자를 꼬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좀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되게 많아요.
사주를 좀 공부하신 분들도 보통 그 예외에서 잘 안 벗어나시는데, 자기 사주 비하하시는 분, 자기 사주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심지어는 사주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도 자기 사주를 창피해하고 자기 사주를 못났다고 생각하고, 아유 내 팔자야, 내가 팔자가 이 모양이니 점쟁이나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팔자를 비하하는 거는요, 꼭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할 때마다 아유 내가 이런 그지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 됐을까, 아유 국민들도 다 그지 같고 능력 가진 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인간성 수준도 다 개떡이고, 아유 우리 저 조선 놈들은 저 때려야 돼, 아유 역시 우리나라는 안 돼 안 돼, 내가 하필 이런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자, 여러분들은 내 운명의 주인인데 운명의 왕이 자기 운명을 그렇게 비하를 하면 마치 대통령이 우리나라 안 되는 건 다 국민들 때문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정연설에 나와서 국민들을 격려해야 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무슨 어려움도 견뎠습니다. 우리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뭉쳐서 그 일을 해낸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에는 이러한 축복도 있고 이러한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 좌절하지 말고 힘냅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국민은 쓰레기야, 내 팔자는 배렸어,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주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기 팔자 꼬는 제1의 방법입니다. 자기 운명을 꼬는 제1의 방법이고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내 운명이 꼬이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운명을 저주하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사주 비하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남의 사주도 비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6번째. 자, 6번째와 7번째는 이번 시간에 주로 할 내용이 아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 주로 할 내용인데 맛보기로 좀 말씀을 드리죠. 사주는요, 관념 조종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사주는요, 통계학이 아니고 관념학입니다. 자, 이거 호신쌤한테만 들을 수 있는 영성 철학적 이야기입니다. 사주를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맞아요. 저도 그냥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 통계 내가지고 규칙 만든 거예요. 저도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사주는 통계학이 아니라 관념학입니다.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올해가 병호년이죠. 2026년 병호년입니다. 내년은 정미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신기후년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식갑자 체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갑자을축, 병인정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초의 갑자일은 누가 정했을까요? 누가 정했죠? 지금 올해가 병호일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올해가 병호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럼 올해가 병호년이라면 누군가가 처음부터 수천 년, 수만 년을 셌다는 건데, 근데 지구의 역사가 수만 년인가요? 수억 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구가 처음 생길 때부터 갑자을축 병인종묘를 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성각자가 지금부터 오늘을 갑자일로 정하노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갑자을축 병인종묘로 이렇게 해와 년을 정하게 된 걸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거는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올해를 병호년이라고 믿는 관념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병호인지 아닌지는 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올해를 병호년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태클 안 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병호년인 거예요. 사실 사주는 통계학이 아니라 관념학입니다. 자, 관념이 뭐냐면요, 생각의 자동 시스템 같은 거예요. 뭐 버릇, 습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냥 학습 효과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머릿속에서 자동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전부 다 개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 사람한테 사기를 한 3번 정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밝히면 그때서부터 머릿속에 저 또 사기꾼 아니야? 사기 안 당해야지. 조심해야겠다. 또 반대로 뭐 무슨 학교 나온 사람한테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학교 나온 사람을 보면 저놈도 그 쓰레기들 아니야? 이런 형태들이죠. 너 좌파야? 너 우파야? 뭐 너 무슨 대통령 좋아해? 너 태극기 언제 들었어? 이런 형태로 자동 관념이 생겨가지고 자동으로 상대를 분류합니다. 근데 우리의 운명은요, 엄밀히 말하면 다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의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다음 시간에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영성 철학적 관념에서 이 세상은 다 내 마음이 만들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만드는 거고 내 앞에 서너 명 더 있으면 서너 명 더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토끼가 지나가는데 그게 내가 창조한 토끼가 저 사람 눈에도 토끼로 보이고 저 사람 눈에도 토끼로 보이고 요 사람 눈에도 토끼로 보여야 돼. 이 싱크가 깨어진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면 정신병원에 가 있어요. 내 눈에는 토끼로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호랑이로 보여. 내 눈에는 토끼가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여. 또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 사람한테 뭔가가 보여. 보통 이러면은 싱크가 끊어진 거죠. 그 사람만의 독자적 창조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도요, 사실 다 내 마음이 창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 명리학은 그 운명을 만들어내는 관념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사주 명리 철학이라는 동양 철학으로 새롭게 더 씌워서 현재 내 안에 있는 운명 창조 프로그램 위에다가 명리학, 동양학, 사주학이라고 하는 관념 체계를 통째로 덮어쓰기를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를 통해서 이거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발현되고 이거는 나쁜 일이다라고 관념을 가지게 되면 나쁘게 발현이 되고 뭐 10년 후에 네 남편 바람남 날 것이다. 그럼 바람날 확률이 대폭 높아지고 20년 후에 너가 운명할 것이다. 그러면 죽을 확률이 대폭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믿는 대로 신념을 가지는 대로 확고하게 의심 없이 그 관념이 움직이는 대로 내 운명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주는 관념 조종 프로그램이고 나의 관념, 사람의 관념을 조종하여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고요. 미래를 유도하는 학문입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고 미래를 유도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주를 잘 맞추는 쪽집게 도사님 같은 명리가가 있어. 그분은 사주를 잘 맞추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분은 사람을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잘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운명 프로그램을 잘 조종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유도하는 유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춘 게 아니고요. 유도해서 맞춘 겁니다. 유도해서 맞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명리가를 찾아갈 때 어떤 명리가를 찾아가야 될까요? 최고의 명리가는요, 좋은 말 하면서 잘 맞추는 명리가입니다. 그분을 찾아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깊이 해야 되는 명리가는요, 잘 맞추는데 나쁜 얘기하는 명리가입니다. 악담하시는 분이세요. 미래를 맞춘 게 아니고요, 운명을 저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운명 조종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중력권에 접어들게 되면 내 운명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능력 있는 명리가들은요, 상대의 운명을 한 5%에서 8% 정도 조종할 수 있고요. 10% 이상 조종하면 그건 신입니다, 신. 그리고 좀 실력이 떨어지는 명리가들은 한 2%나 3% 정도 조종할 수 있고요. 사주를 하나도 안 배웠는데도 넌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벌어지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천성적으로 강한 에너지 유도, 운명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사주를 안 배웠는데도 기본 상대의 운명을 2%나 3% 정도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의 운명을 2%, 3% 또는 5%, 6%, 7%, 8%, 10% 조종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뭐 10%, 20%씩 차이 납니까? 대부분 뭐 한 2%, 3%, 5%, 6% 정도에서 후보가 결정이 나죠. 미국 선거도 그렇죠. 어떤 학생이 그 시험을 봤는데 한 5점 차이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100점 만점에 평균 5점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5점이 높아서 붙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상대의 운명에
2% 3% 개입하든가 2% 3% 개입하든가 5% 6% 개입하는 건 대단한 거고 10% 이상 개입하면 이건 신이에요. 이거 인간이 아니야. 자,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관념 체계를 통해서 나의 운명을 조종 유도하고 나와 인연된 내담자들의 운명에도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게 3년 후에 정말 벌어졌어. 그거 여러분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3년 후에 그게 이루어졌어. 그럼 그게 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유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관념 조종학입니다. 사실 이거 거의 마술 같은 거예요. 운명 조종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리학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배워야 돼. 이게 천성적으로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천성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이 자기 주관성이 강하고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 상대의 운명들도 조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주를 볼 때 마음 정화부터 먼저 하셔야 돼. 내가 상처를 받아 있으면 나의 상처를 타인들에게 투사합니다. 나는 불행했는데 니들이 잘 돼? 그러면 절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안 해요. 상대도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우선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해져야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나에게 찾아온 인연들에게도 그 행운을 나눠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명리가는 어떤 면에서는 연금술사와 같은 사람이다. 사람의 운명을 연금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학문이다. 이걸 잘 쓰면 정말로 많은 선업을 쌓는 거고 이거를 잘못 쓰면 어리석게 쓰면은 수많은 악업을 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아유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구업을 쌓으면 어떡하죠? 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래 처음에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수를 하면 그거에만큼 더더욱 잘해야지 열심히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거를 선업을 쌓아서 그 구업을 싹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반에서 저와 함께 사주를 배우는 자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운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나? 명리학은 어떻게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였는데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주에 대한 전반적인 또 재밌는 얘기, 또 신나는 얘기, 또 신기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우리 사주의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한번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올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교재는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요 사주를 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를 넣어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주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